네,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오늘 청취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 인터뷰한 산의 이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남측면이 개방이 됐죠. 서울 경복궁 북쪽에 솟아있는 산이고요.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전면 개방된 산의 이름입니다. 1번 북한산, 2번 북악산, 3번 관악산, 4번 부끄럽지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들었다고 답해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죠. 잘 듣고 있다라는 인증샷. 애플도 되고요. 유튜브도 되고요. 또 라디오도 괜찮습니다. 차량 라디오도 괜찮고요.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는 점, 모두는 아니고 몇 명 뽑아서 몇 분 뽑아서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저희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퀵 디테일러 세트, 팽락닷컴에서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그만둘 때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다음 직원 구하지도 못하고 일에는 차질이 생기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임금은 꼭 줘야 하는지 임금과 관련한 궁금증들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앞서서 저희 청취자 퀴즈 내드린 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이거 힌트 가능할까요?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예. 힌트가 되게 어렵네요. 정답은 아시죠? 네, 정답은 알고 있죠. 네. 이번에 개방됐다는데 한번 가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노무사님 저번에 축구 여쭤봤을 때도 축구 안 좋아하시다 하시고 이 산 네. 물어봤을 때 산 타는 것도 안 좋아하시면은 평소에 네. 쉴 때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쉬거나 정말로 쉬고 있죠. 네. 일이 너무 바쁘신가 봐요. 아니요,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취미가 없으신가요? 네, 별다른 행동, 다른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랑 제작진들하고 어디 여기 한번 놀러 가실래요? 예, 그러시죠. 여기는 되게 원래 산들이 제가 알기로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굉장히 험준한 산에 이 글자 중간에 다들 이 악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가 악이다. 네, 가운데가 악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으니까 그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1번 북한산, 2번 북악산, 3번 관악산, 4번은 청취율 조사 답해주시면 매우 감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디오 듣고 계신 모습, 듣고 계신 장면 인증샷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노무 이야기 한번 풀어볼 텐데 역시나 노무 상담도 이어갈 테니까 노무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은 사업주 입장이에요. 약간은 음식점이나 작은 가게에서 일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 같은 분들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는 겁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딱 나와서 일해보고 이거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고 내일부터 당장 안 나와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했을 때 왜냐하면 항상 이제 중소기업이나 가게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5인 이상이 넘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먼저 알려줘서 예고해서 그 사람의 생계에 위협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왜
기업들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단퇴사하고 뭐 일주일의 기간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없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걸 마련해 두고 있지 못하고요. 민법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결국에는 30일 전에 뭐 고용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들은 있어요. 있는데 민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쬐끄마한 업체나 이런 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이제 손해 봤으니까 월급에서 서로 뭐 계산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많으시는데 네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하루라도 일한 사람들은 다 주게 돼 있다. 정당한 대가를. 네, 맞아요.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일을 제공하고 그 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무단으로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민법에서 손해배상으로 따로.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가 이제 발생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어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일 못하고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셔가지고 딴 일을 못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맹점은 뭐냐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추산하고 계산하고 결과값을 도출 못한다는 데에서 많은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추산합니까? 이렇게 해서 손해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좀 객관적인 걸 원하는데 사실 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계산하고 추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뭐 노무사나 또 다른 분들이 해주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뭐 변호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손해배상 청구가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뭐 청구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돈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무단 퇴사한 사람이 뭐 내가 돈 주세요 하면은 그래 야 주겠다 어디로 보내줄까 이렇게 하고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연락을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이제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퇴사 후 무단 퇴사든 뭐 승인받은 퇴사든 간에 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어요. 14일 이내에? 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까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단 퇴사한 사람도 법에 의하면 연락을 취해서 돈 어디로 붙여줄게. 돈 붙이겠다고 이제 계좌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아요. 무단 퇴사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이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문자나 주셔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시거든요. 보통은 네, 그래서 다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먼저 연락이 안 왔다가 2주가 지났어요. 14일이 넘어가지고 저 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늦게 지급하거나 이러면은 또 처벌을 받고 뭔가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거는 원래는 이제 나중에 되면 지연이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의 뭐 고의성이 미지급의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하다 보니.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 와중에 뭔가 한 번이라도 그래 당신이 무단으로 퇴사했지만은 내가 뭐 일했던 거는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안 주고 그냥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은 없겠죠. 대신에 임금 체불에 대한 위반죄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줘야 되는 임금 채무는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줘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이 결국에는 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14일이 지나고 나면은 소정에 약간 이자 같은 개념이 붙는 거네요. 그렇죠. 지연이자라는 게 있는데 이 지연이자의 발생은 결국에는 이 사장님의 기책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제가 전제를 달잖아요.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으니까 결국엔 기책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안 준 그 사람한테. 만약에 실제로 진짜 사장님이 뭐 깜빡한다던가 이래가지고 늦어질 때 그 지연 이자라고 부르는 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0%의 지연 이자가 돼 있는데요.
20%면 꽤 세네요. 그렇죠. 이건 임금 체불 하지 말려고 돼 있으니까. 제때 뭐 줄 건 주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이 돈 주면서 네. 그냥 그 기분이라던가 이런 감정도 싹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랬을 때는 네. 지연 이자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받아낼 수는 없어요.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에 마련돼 있긴 하지만 예. 민사의 영역이라서 지연 이자 이제 법정 지연 이자에 산출해서 그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노동부를 이제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연 이자까지 계산해서 사업주한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체불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 지시만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누다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회사랑 그러니까 직원이랑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죠? 나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잘린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면서요, 분쟁이. 그렇죠. 이제 퇴사하는데 요즘에 이제 경위들을 보면 되게 이제 사직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 쪽은 당연히 자진 퇴사라고 생각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그분이 부당해고다라면서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요즘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되게 구두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그 입증에 대한 엄청난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결국에는 인사관리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니까 사직서를 받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사직서를 못 받는다고 하면 뭔가 뭐 문자나 우리가 많이 쓰는 SNS 이런 걸 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자진 퇴사한다는 거에 대한 뭐 확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일종의 증거들을 사실, 좀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호 동의하에 조금 녹음이라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받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몰래 녹음하고 이런 것들은 증거로 채택도 안 되죠? 아니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 그 상호 내가 대화자로 참여했을 때는 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유효하게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에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직장 문화가 무너진 데는 상호 간에 다 녹음하고 있어요. 신뢰가. 일들을. 이 신뢰는 완전히 깨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 나중에 이걸 어디 공부해서 자기의 그 권리 주장에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냥 발갑지만 않은 일이에요. 모든 대화를 녹음을 해서 그걸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쓴다는 거는 또 인간관계에서 조금 지양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향할 곳은 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동의를 하고 대화를 서로 녹음한다. 몰래 하는 일들은 사실 조금 그걸 유도 신문하고 거기에서 녹음을 따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죠. 지양. 저희 청취자분들의 노무 상담도 몇 개 들어와가지고 요것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7876님께서 산전 휴가 기간 중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제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되면 뭐 회사에서 받았던 출산휴가 그 기간은 뭐 출산휴가는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출산휴가 급여도 이제 종료가 시켰는데 지금은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기존하고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를 받으시니까 그 불리한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876님께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3220님 부끄럽지만 정직 중입니다. 이 기간 중에 집사람이 출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직 중에. 전직이요? 정직. 아마 뭔가 이게 정직.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겠네요. 그 회사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직원이 청구하면 무조건 10일을 줘야 되는 게 이제 회사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정직이라서 결국에는 지금은 무급으로 받고 계실 텐데요. 네.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그 정직의 효력은 정지되고 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사용하신 다음에 정직의 효력이 살아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은 유급이 되지만 내 정직 네. 기간은 또 10일이 늘어난다.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 다 되셨는데요. 저 이제 좀 알죠. 네, 많이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깨 네. 너머로 또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10님, 회사 인사 담당인데요. 하루에 8시간 일주 2일 근무해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럴 때는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쪽이 많으시구나.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시니까 예. 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비례해서 계산하신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시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니까 비례해서 계산하면 10일 곱하기 이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총 근로시간은 아까 8시간씩 16시간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정리해서 드리면 10일 곱하기 16시간 나누기 40시간 네. 곱하기 8시간이에요. 32시간. 네. 맞나요? 그렇죠. 10일 곱하기 16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하면 32시간 나오나요? 그런 거 제 계산은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수학이. 암산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일단 방법은 그렇다는 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줘서 그 시간만큼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노무사님 지금 화면이 얼굴이 좀 잘려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좀 오른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예, 딱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인사만큼은 제대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노무 상담까지 쭉 한번 이어서 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